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걱정거리 있으세요? 저는 원래부터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몇 년 전부터는 계속되는 걱정이 은퇴 이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할 때까지 한 20여 년 남았다라고 친다면은 과연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아니면은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 그럭저럭은 지낼까? 걱정투성입니다. 오늘 산업연구원의 발표를 봤더니요. 60세 이상 가구주가 늘고 있고 또 2010년 기준으로 하면은 노인의 빈곤율이 47.2%.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의 노인은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또다시 걱정 모드로 돌아서게 됐는데요. 65세 이후 쓰는 병원비가 또 평생 쓰는 것의 절반 이상을 쓴다고 하는데 어쩌나. 또 실버타운도 들어가야지 될 텐데 돈 많아야지 들어간다는데 어쩌나. 좀 걱정을 해봤습니다.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참 빨리 흐르거든요. 국민연금 수급액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건강관리도 잘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지만 걱정은 아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앞서 병원비 걱정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동물병원비가 사람 병원비 못지 않다고 하죠. 문턱이 낮은 동물병원을 준비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2부에서 만나보겠고요. 3부에서는 황제노역 일당 5억 원. 이 논란과 비판이 큰데 노역을 어떻게 계산하길래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곽 팀장님은 노후 준비 많이 하셨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도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보다도 네. 어떻게 안 쓰고 잘 살 수 있을까. 네. 네, 오히려 요즘 세대 양극화가 심해진 사회의 대부분의 그 시민들은 네. 내가 쓸 것을 채워넣기보다도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서 안 써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부자들 돈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좀 다른 얘기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건전한 얘기를 해 주셨군요. 네,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좀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그동안 이틀간 상승하면서 1950 육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 문턱에서 조금 주저앉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시장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유럽에서는 복합 PMI라고 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지표들이 조금 낮게 나왔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국에도 반영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서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딱 그 반대였습니다. 대형주들 약세로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4.30포인트 0.22% 하락하면서 1941.2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전일 12일 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돼서 야 이거 드디어 다시 들어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매도하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지난주에 다시 점검해본 아시아 권역 관련된 세계적인 펀드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나 선진국 증시의 비중이 높은 인터내셔널 펀드에만 자금이 유입되고 나머지 이머징 마켓 그리고 아시아 익스제팬, 퍼시픽 이런 쪽 모두가 유출입니다. 특별히 중국을 타겟팅으로 한 그 유출이 상당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은 계속 펀드 자금 유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하루 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쉽사리 한국 시장을 예전처럼 사주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는데요. 6.5포인트, 1.20% 하락하면서 539.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3월 말이 오게 되는데요. 분기 말입니다. 네. 분기 말이면 이제 투자 회사들에 있는 운용자들의 심판의 달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행동들이 취해지겠죠.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네.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아니요,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예. 운용자들의 어떤 네. 그 결산이라고 표현할 네,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부가를 높여야 평가 금액이 높아지고, 네. 그래야 자리 보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윈도우 드레싱이 전형적으로 들어올 때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그동안의 중소형주보다는 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형주들이 좋다면 중소형주들은 좀 쉴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는 0.2%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1.2% 떨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LG화학, 롯데케미컬 이런 이렇게 낙폭이 컸던 주식들의 반등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의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이 11일 만에 어제 샀다가 오늘 네. 파니까 변심이다 이랬는데 저는 그게 네. 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니죠. 원래 마음이 그랬다가 네. 어제 잠깐 변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중국 쪽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어떤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주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악재들이 좀 해소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흐름상으로 중국이 회복을 할 것이다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 판단에는 한 6개월을 언제쯤 올라갈까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브레이크를 좀 밟는 상황이지 엑셀을 밟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버블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골치를 썩혀왔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 또 설비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중국한테 놓여져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 경제개혁, 기업개혁, 구조개혁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성장을 시키지만 공급 과잉된 부분들은 연착륙을 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예전만큼 그런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대대적인 부양책을 원하는 건 주변 국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이 뭐 안착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기대에서 한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더 시간을 상당히 기간 두고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끝장 토론 이후로 규제 완화의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지난주였죠. 네. 무려 8시간, 7시간, 8시간에 걸친 그야말로 끝장 토론 이후에 지금 각 부처가 이 논란이 그 당시에 이제 지난주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규제들에 대한 이제 개선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경제장관회의가 27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네. 모레 지금 열리게 되는데 거기 아마 상당수 규제 개혁 안들이 이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관광호텔 이제 신축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유해업소로 규정이 돼가지고요. 학교 근처에는 이제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텔이라든가 우리가 속칭 말하는 러브호텔이라든가 확실히 이제 청소년 교육 환경에 유해가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과연 이제 유해 시설로 봐야 되느냐 네.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이제 대표적인 데가 그 옛날 그 미 대사관 부지에 들어설 지금 예정으로 있는 대한항공이 짓는 이른바 7성급 호텔입니다. 그 옆에 이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못 짓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급 관광 호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유해시설로 먹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돼 와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이제 학교 정화위원회 이제 훈령이라는 형태로 이제 제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4월 중에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절차를 바꾸고 지자체라든가 지역교육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설립 허가를 내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등포구 양평동 쪽에 짓는 지금 뭐 관광호텔 계획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선 조기 좀 승인을 하도록 정부가 영등포구 쪽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 대한항공 7성급 호텔 문제도 아마 수차적으로 풀리게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단체라든가 학부모단체들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마 허용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이라는 문제가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이 음식물 파는 그런 일종의 이동식 식당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동안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개조를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이 좀 정해졌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 규제 하나가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 액티브엑스라 공인인증서 문제는 지금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 아마 빠른 속도를 내서 아마 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인인증서 문제는 진짜 오랫동안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점검을 해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봤는데 최태원 회장 집이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봤었어요. 근데 SK 최태원 회장이요? 예, 그 집뿐만이 아니라 재벌가의 저택들이 줄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저는 최태원 회장님 건 잘 몰랐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몰락한 재벌들의 집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몰락을 했을 때, 도산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회사 자산들이 먼저 이제 처리가 되고요. 개인 자산,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개인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회사는 벌써 이제 무너진 지가 20년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국제그룹 예전에요. 80년대 중반에 무너졌던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 고인이 됐죠. 양정모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이 다음 달 2일에 경매로 붙여진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나오나요? 양 회장의 장남이 이제 물려받았었고요. 쭉 거주를 해왔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이 양 회장의 장남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갚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성북동에 있는 집이니까 뭐 굉장히 좋은 집이겠죠. 그리고 프라임그룹의 이 백종원 회장이 살고 있던 집. 여기도 지난 오랜만에 듣네요. 지난 1월에 경매에 나왔는데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들어가 있는 건데 15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역시 이 몰락한 재벌그룹이었던 산미그룹 김현철 회장이 원래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그 당시에 산미그룹이 무너지고 나서 프라임그룹 백종원 회장이 받게 됐는데 이번에 결국 또 경매에 나오는 경매가 또 되는 거군요. 그러네요. 워낙 고급 주택이긴 한데 이 두 번씩이나 몰락을 했던 그런 좀 역사가 있는 집인 것 같고요. 또 이 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이라고 최규철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수백억 원대 부실 불법 대출로 지금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경우인데 여기도 경매에 붙여졌다고 그래요. 여기 두 채였는데 12억 원짜리 두 채였는데 각각 6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경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주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싼 값에 살 수 있는 또 경매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 재벌의 흥망사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하나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굉장히 기업이 무너진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뒤늦게 나오긴 하네요. 이번에 이 황제 노역으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그룹 회장님 같은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내놓으실 집은 없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요. 이제 네. 지금 하도 지금 이제 그 황제 노역에 대한 역풍이 지금 많죠. 예. 역풍이 많고 그래서 지금 아마 계산컨대 하루 노역에 5억 원으로 네. 계산이. 5억 원이라고 하죠. 누구는 예. 저 타이거 우즈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일당이다. 뭐 이런 지금 네티즌들 반응도 있었는데 네. 뭐 왜 그런 판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보니까 대법원도 네. 이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하루 일당을 5억 원씩 몇억 원씩 계산하는 이 노역제도, 노역 네. 계산법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빨리 만들겠다. 네. 지금 이렇게 오늘 대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짚어보려고 해요. 네. 예. 5억 원을 받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예. 어쨌든 비쌉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원 후보로 지금 고삼석 그 중앙대 교수죠. 네. 이분의 자격 시비 논란이 있네요. 이 방통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임위원 5명이고 그중에 이제 1명이 위원장이 되는 건데요. 5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요. 지명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3명은 정당 추천입니다. 네.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5명 중에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 자리가 3자리고 2자리는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다른 일반 부처하고는 다르게 여야 추천을 뒀냐면 이제 이게 방송 중립성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방통위 3기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죠. 최시중 옛날 위원장 시절을 1기, 예. 이번 이경재 위원장 체제를 2기로 한다면 이제 새로 되는 데가 이제 3기인데 여기 이제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겸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미 국회에서 추천 절차가 다 끝났죠. 근데 법제처가 부적격이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내려가지고 방통위가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방통위원이 되려면은 어떤 관련 방송, 언론, 정보통신 이 분야에 어떤 15년 이상의 경력,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겸임교수 같은 경우는 그 요건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뭐 행정관도 네.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경력들을 다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에 미달이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서 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일반 그냥 행정부처라면은, 예. 자격 미달이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추천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야당이 예. 추천하는 자리다 보니까, 예.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어떤 야당의 정당한 이 어떤 행사를 정부가 제동을 거는 듯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지금도 야당대로 반발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달 말에 열리게 되는 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참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방송통신위원이라는 자리가 네. 3기 출범에 앞서서 벌써부터 굉장히 시끌시끌 이 삐걱거리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다시 또 재고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예, 좀 논란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정말 사람 병원비만큼 혹은 더 많이 허리를 휘게 하는 반려동물 병원비.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같이 풀어보자고 만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우리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입니다. 줄여서 우리동생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시는데 들어두시면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곳이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우리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의 정경섭 대표 전화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 이제 줄여야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이름 좋아요. 예, 네. 너무 예뻐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곳인가요? 예.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마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분들과 병원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진료비 문제가 너무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예. 병원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작년 1월에 처음 모임을 했을 때는 이제 불과 9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350명의 조합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병원 개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조합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지금 사람 조합원, 그러니까 외에도 동물 예. 조합원이 지금 700마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동물병원이다 보니까 예. 그 동물들에게도 반려동물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자. 동물 대표도 있습니다. 동물 대표요? 예, 어떻게 네, 뽑으셨어요? 동물 대표는 직접 선거를 했어요. 직접 선거를 했고, 네. 저는 사람 대표로 출마할 때 혼자 출마를 했는데요. 네. 동물 대표 선거는 무려 8마리가 출마를 했었는데, 네. 본선까지 예선을 거치고 본선까지 갔는데 네. 사연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 안락사 일주일 네. 전에 구출한 아이도 있었고 장애를 입은 아이들 뭐 이런 예.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경쟁이 동물들이 출마해갖고 치열했네요. 네.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네. 동물 대표 이름은 뭔가요? 예, 보리입니다. 보리요. 네, 강아지인가요? 강아지입니다. 예. 강아지와 고양이가 막 경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강아지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동물병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물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동물들의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 네네. 가는 일이 힘들다 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가 힘든가요? 일단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지금 현대 동물병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병원 가면은 중성화 수술이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80만 원, 어디든 100만 원. 네. 뭐 슬개골 탈구 수술도 어디는 뭐 몇십만 원, 어디든 몇백만 원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르는 게 그러니까 값이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에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진료비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인 건가요? 그렇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네. 뭐, 돈이 어느 정도 나가더라도 사실 중병인 경우에는 돈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게 적정 진료인지 이 반려인들한테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로 수술하려고 배만 열었는데 몇백만 원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좀 검사비만 100만 원이 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수술하기 전 검사비만 100만 원이 든 경우도 저희 조합원이 있어서 네. 되게 이제 황당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물들을 진료할 때의 뭐 의료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의료수가가 원래 이제 1999년도에 의료수가가 폐지됐어요. 정부에서. 있었다가요? 폐지해서. 예. 네네. 그래서 그걸 폐지한 이유는 정부가 이제 동물병원 간에 이제 경쟁을 붙여갖고 네. 진료비를 인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했었는데 네.
사실 오히려 그 제도가 의료 수가가 폐지된 이후에 병원비가 이제 제각각이 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오른 네. 임상폭을 고스란히 반려인들에게 이제 그 임상폭이 가게 되니까 네. 사실 불만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의사 맘대로예요? 가격은? 그렇죠. 예, 병원 네. 그 해당 동물병원 마음대로죠. 예. 보험이 있나요, 혹시? 동물들? 보험은 지금 최근에 한 2개 정도 사보험이 생겼어요. 네. 근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평가하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네. 있긴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아니, 그리고 여기 부가세까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상품이 아닌데 생명인데 부가세가 이제 10% 붙으면서 사실 치료비가 더 오른 격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동네에 있는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그 노인분들이 네. 사실 이제 자녀분들하고도 연이 끊기고 혹은 자녀분들이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은 그 반려동물하고 정말 교감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진료비가 이제 부가세까지 더 설상가상으로 붙게 되면서 치료도 제때 못 시켜줘 갖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정말 애완용이라고 했다면 반려하는, 같이 사는 그런 동물들인데 그렇죠. 참 네네.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버려지는 강아지나 또 네네. 고양이들 요즘 고양이. 많이 버려져서 네.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네, 이미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네. 한 해 평균 10만 마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거를 조치하는 비용만 100억 원에 이른다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예. 부가세를 부과하는 문제하고, 의료 수가가 정해지지 않는 병원비 문제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그 반려동물과 교감하거나 소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전무해요. 그 네. 지역에서. 예. 그리고 생명 판매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실 저희는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디 샵 가면 다 30만 원, 50만 원 그렇죠. 분양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스위스도 자격 시험을 치르면서 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그 생명을 케어할 수 있는 같이 그 조건이 되는지를 굉장히 따지는데 저희는 네. 되게 무분별하게 사실 좀 키우고 있는 것도 그리고 그런 동물 교육이 제대로 지자체 차원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예.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또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지의 권리 이런 것에 네네. 대해서도 지금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우리 동생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저희는 일단 주요 목적은 어차피 말씀 쭉 드렸다시피 병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희가 병원을 설립하는 거고요. 예. 근데 저희 또 정관에 보면 조합원들이 다 동물보호 운동에 함께 나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네, 마을을 만들기가 저희의 또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고 그런 생명을 함께 생명 감수성을 함께 우리가 풍부하게 할 때 인간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네. 생각하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또 동물보호 운동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물병원을 어디에 언제쯤 설립을 하게 되시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총회를 했었는데요. 네. 올 9월 달에 예. 저희가 병원을 개원할 걸 확정을 지었고요. 의료 장비 이런 것까지 다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 서교동, 연남동 일대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네. 이 조합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이쪽 마포 쪽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경기도에 네. 사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취지에 동의하셔서 네. 조합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고 예. 그 조합원 중에 수의사 선생님은 한 3분 정도 계시고 예. 좀 특이하게는 아이들 조합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지난주 총회에서도 아이들도 함께 저희가 토론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사실 동물과 더 잘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협동조합이라서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배울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수의사분들이 3분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개인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저희 수의사 선생님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 취지에 공감하셔서 선생님,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이 가입을 해주신 거고, 네. 저희는 지금 수의사 선생님을 이제 따로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좀 관심을 보이고 계신 선생님들은 한두 분 사실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의료 장비나 뭐 약이나 이런 부대 같은 것들은 공동 구매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비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조합원들이 직접 다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투명하게 다. 그거 외에도 사실 뭐 장난감이나 사료, 간식 등도 사실은 이제 공동 구매해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하셨어요? 진료비를 뭐 어느 정도 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9월 병원 개원이기 때문에 한 6월경에 다시 총회를 열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임대료하고 수의사 선생님 급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지가 어느 부지에 따라서 또 임대료도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 약값이나 병원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월경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윤을 추구를 못하는 개인 배당이 없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다음에 병원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쨌든 적정 진료를 하고 혹여나 수익금이 남으면 지역에 있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 치료비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또 교육비, 그다음에 동물과 공존하는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 비용으로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꾸시려고 그러면은 뭐 그런 조건도 좀 충족하시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도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법이 개정돼서 병원을 열려면 비영리 법인만 가능해요. 수의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열기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이 가능해서 저희가 지금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돼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람 조합원이 350명인데 사람 조합원이 500명이 넘어야 되고요. 일단 출자금이 1억 원이 이제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5월 안에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우리 동생에서 이렇게 진료비도 합리적으로 받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동물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존재가 되잖아요. 어떤 시선을 이게 제일 예민한 문제 같아요. 사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 사실이고요. 실제로 서울시 수의사협회에서 6분이 찾아오셔서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는 나쁜 동물병원 대 착한 소비자의 입장으로 대립각을 절대 세우고 있지 않고요. 수의사 선생님도 저희와 함께 지역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해야 되는 주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들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협동조합 병원이 설립되면서 기존 동물병원들의 좀 왜곡된 진료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정 노력들이 같이 일어나서 기존 동물병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은 어디까지예요? 네, 일단 저희 조합원들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제일 많고요.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다 있어요. 토끼 거북이도 돼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의 선생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 그렇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의 선생님들이 그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조합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학회, 세미나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전혀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지만 반려동물을 또 입양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또 동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조합 자격에 반려동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면 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합리적인 비용으로 동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의 정경섭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빨리 변하는 게 IT 기술인 것 같아요. 정말 산업의 판도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IT 산업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민영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예. 네. 2주 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월말이라 저희 잡지 마감하냐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저도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나 이런 거 좀 재밌게 봤고요. 별그대 보셨군요. 네, 저는 별그대를 못 봤어요, 사실. 못 봤는데 예. 이게 중국인들은 바로바로 중국에서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방송국을 통해서도 됐는데 네.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입소문이 나는데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냥 볼 수 예.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다운로드를 직접 받은 다음에 시청하시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그런 형태죠. 네. 그러면은 스트리밍이 요즘의 대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많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면서 엄청 케이블이나 방송국을 위협할 정도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주요한 업체들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가장 먼저 국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업계에 관심이 늘어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성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아까 드라마 얘기하셨지만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 미국 드라마. 저 좋아합니다. 예. 네. 우리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보셨었나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네, 시즌 1이 끝났죠. 네. 이게 작년에 에미상에서 3개 부분 수상을 하고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도 받고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바로 이 드라마를 제작한 곳이 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가 주요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콘텐츠 제작까지 뛰어들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넷플릭스 하면은 DVD 비디오 빌려보는 업체였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이 90년대에 이제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편으로 DVD 대여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99년도부터 비디오 스트리밍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좀 넷플릭스를 좀 살펴보면요. 기술적으로는 보통 이런 형태를 아까 동영상 스트리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에서는 OTT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OTT. 예. 이게 오버 더 탑이라는 이제 약자고요. 네. 네, 기존에 이제 방송사나 케이블 업체는 직접 주파수나 전용 회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직접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제 OTT라고 부르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그리고 미국의 훌루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넷플릭스가 주목을 받는 거는 제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40개국에서 3천만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규모로 보면 미국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HBO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그 대여 사업하고 그럴 때는 망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예, 특히 IT 기업으로 잘 변신을 한 게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뭐 케이블이나 방송과 같은 큰 회사들이랑 경쟁하는 모델로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전망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좀 소비자 취향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엄청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로 잘 돼 있고, 그렇군요. 예, 관련 기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소개하고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IT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최근에 한 전문가분 만났을 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왜 다운로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이 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그냥 가벼워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잘 언뜻 이해는 안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장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제일 큰 거는 다운로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저장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외장하드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점점 용량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화질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저장 공간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직접 그렇게 다운로드를 몇 시간씩 받고 기다릴 필요가 없이 네. 스트리밍으로 바로 그냥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PC나 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이런 것들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TV에서만 가족끼리 뭐 채널 경쟁하면서 뭐 다큐멘터리 볼래 드라마 네. 볼래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이동 중에서나 어디 언제든지 아니 침대에서든 모바일 기기로까지 시청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요. 인터넷 속도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빠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을 못했을까요? 예,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뭐 통신사들의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인터넷 요금 폭탄 예전에 막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있었죠. 모바일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고 또 콘텐츠도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입점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관리 형태가 좀 있었고요. 또 다른 걸 꼽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DMB 등 대체적인 서비스가 좀 빠르게 나와서 그런 시장 발전이 좀 느려졌던 영향도 좀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셋톱박스라는 게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IPTV나 케이블 방송 같은 걸 보시면서 셋톱박스를 TV 옆에 두시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통신사나 케이블 사업자를 통해서 임대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셋톱박스를 사고 소비자가 직접 뭐 그런 방송국이나 케이블 그 서비스 업체를 선택을 하게 그렇게 좀 다양화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또 다른 점이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업체도 네. 셋톱박스나 이런 뭐 다양한 기기를 잘 지원을 하면 방송국이랑 동등하게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지는 않죠. 예, 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미국으로 벤치마킹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요즘 지상차 방송사들이 그 합쳐서 만든 푹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CJ 헬로비전의 티빙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또 판도라의 뭐 에브리든 TV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기존에 IPTV 서비스를 하던 뭐 통신사들도 모바일용으로는 이제 IPTV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일단은 방송국이랑 경쟁을 할 정도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셋톱박스나 여러 시장 상황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과거에 이제 DMB가 국내에서는 최대 경쟁자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커지면서 화질이 좀 DMB 같은 경우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또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쓰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씩 모바일 중심으로 시장이 넓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기기가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광고 시장도 많이 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일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독특한 것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방송 전후에 이제 광고를 보게 됐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오늘 시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민영 기자였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일당 5억. 어떻게 이렇게 황제 노역이 가능할 걸까요?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